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기자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얼굴은 젊어 보이는데 기자한 지는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연을 할 때 제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몇 년 차일 것 같냐고 하면 보통 한 7, 8년 차일 것 같다고 하지만 17년 차라고 하면서 제 얼굴이 동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학교 때부터 이런 얼굴이었어요. 네, 그렇고요. 사실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짐바브웨에 가본 적도 없고 사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을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에 와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세실 사건이 터졌고 근데 마침 그 저자인 브렌트 스타펠캄프가 트위터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기자의 어떤 직업적인 의무상 메시지를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기사를 쓰게 됐고 그리고 한 1년 정도 있은 뒤에 제가 이제 지면을 맡으면서 한번 연재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호흡을 맞추면서 연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 쓴 글과 함께 조금 더 원고를 보강하고 또 추가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해제 글을 좀 넣어서 이번에 세실 전설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리는 말은 좀 사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사자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도. 근데 좀 그 이면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저는 사실은 이 세실에 관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을 드러낸 사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한 어떤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진이죠. 그래서 제가 세실의 전설을 번역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 철길이었습니다. 철길. 이게 왜 상징적인 사진이냐면은 이 사자가 있죠. 철길이 있고 이 철길 안쪽으로는 황해국립공원이에요. 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구역이고 철길 바깥쪽으로는 국립공원 외지역. 사자가 보호받을 수 없고 사냥을 해도 괜찮은 구역인 거죠. 이 철길을 중심으로 한 나눠진 두 세계 이게 바로 우리가 동물을 대하는 태도 근대적인 어떤 한계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사실 이 철길이 가장 대표적인 사진인 것 같습니다. 세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요. 책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잠깐 스킵을 하셔도 되고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죠. 아마 지금까지 나온 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자고 이름은 세실. 역설적이지만은 죽어서 유명해졌죠. 죽기 전까지는 짐바브웨에서만 조금 유명한 사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황해국립공원에 사파리 차량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유난히 사진빨을 잘 받는 사자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사파리나 뭐 야생동물을 보러 가면 저는 이제 고래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래를 많이 보러 가는데 포토제닉한 애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사람에 붙어서 이렇게 포즈도 한번 취해주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북극곰도 한번 그 야생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걔도 이제 포토제닉 해가지고 너무 봐서 저는 너무 특종은 아니지만 건졌다 싶어가지고 계속 사진을 찍는데 30분이 되고 1시간이 지나도 이거 안 가는 거예요. 하여튼 이 세실은 좀 사람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지 않는 애였죠. 그래서 사진빨을 잘 받는 사자였고요. 세실이 이 당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는 2008년이라고 그래요. 황해국립공원 남쪽에 있는 구역에서 지금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옥스퍼드대 연구원들이 이제 사자 식별 작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코수염 이런 걸로 이제 개체 식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잡아가지고 얘는 몇 번 사자다. 황해국립공원에 몇 번 사자다. 그리고 이름은 세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세실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그 다음부터 짐바브웨에서 유명한 사자였는데
첫 번째 사진이 이제 뭐 셋이라고 그의 친구 제리코가 있었죠. 그러다가 2015년 7월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죠. 죽었죠, 세실이. 미국인 치과 의사가 몇 천만 원을 주고 사냥여행을 해서 죽여서 가져갔죠. 근데 다른 데 같았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이상하게 이게 언론을 타게 되면서 세계적인 공분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 아래 사진들 보면 미국에서 막 시위가 일어나죠. 그리고 아래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 세실을 죽인 치과 의사 팔머라는 아저씨 치과 병원이에요. 여기서 그 노숙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큰 물결로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사자를 이제 멸종위 기종으로 지정하면서 이제 아예 외국에서 사냥하는 것도 금지를 시킬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와가지고 다 바꿨어요. 하긴 했는데 뭐 그런 일들이 있었고 항공사들이 트로피를 운송을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이 상황이 이제 세실의 죽음으로 인한 나비 효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세실이 아니라 이제 그 월터 팔머 그 치과 의사의 사냥 가이드가 이제 재판을 받기 전에 이제 이러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이 세실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실이 유명해졌고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책까지 나왔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제 아주 이제 당연한 얘기고 많이 했던 얘기고요.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나요? 좀 보셨죠? 뭘로 보시죠? 오리, 토끼. 토끼라고 보이시나요? 이 왼쪽이 부리여서 이게 오리일 수도 있고요. 그 부리 부분이 귀면은 얘가 토끼인 거죠. 제가 굳이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한 사건이 시선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리이기도 하고 토끼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옳은 행동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른 행동일 수도 있고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자 세실의 죽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실 사건이 사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 시위를 해야 되고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사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아니 예전에도 그렇게 죽어왔어.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유난을 떠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진실인 거죠.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긴 하지만 이게 숨겨져 왔던 이면의 복잡한 정치적 관계를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셋 중에 무엇이 하나가 옳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장을 한번 이해를 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거 오리이기도 하고 토끼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입체적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사건을 무조건 뭐 사자를 보호해야 된다. 치과 의사는 나쁘다. 물론 맞죠.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것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해결책을 찾는다면 좀 더 적합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사자 세실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짐바브웨에 있는 동물인데 이름이 세실이지? 웅고통고?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왜 세실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지리산 반달곰인데 얘 이름을 케네디라고 붙인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도대체 세실이 누구냐 봤더니 짐바브웨를 지배했던 영국인 식민주의자예요. 이 세실 이름이. 아프리카의 다양한 부족을 이제 침범하면서 계약을 맺고 뭐 다이아몬드, 금 이런 지하 자원을 개발한 영국인 총독이죠, 총독.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 로디시아가 짐바브웨 옛날 나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총독이었죠.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제 배웠던 게 뭐 동인도 회사, 서인도 회사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 사람이 남아프리카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영국의 영국 식민 정책의 거두였죠. 그래서 이 그림이 세실이에요. 세실. 남아프리카 남쪽에서 북쪽까지를 이 세실 로즈경이 지배를 했다. 했더니 당시 신문에 나오는 그림이죠. 짐바브웨 역사를 보니까 남아프리카 회사가 침탈을 해서 여러 가지 지하전들을 가져가고 1922년에 남로디시아라는 자치령 식민지였는데 뭐 연방을 이루기도 했다가 짐바브웨 옆에 잠비아하고 말라위라는 나라가 있어요. 63년에는 걔네들이 독립을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독립한 게 1980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타난 인물이 이분이시죠. 로버트 무가베라고. 들어보셨죠? 옛날에 무가베. 독재자죠. 세계에서 이름난 독재자죠. 자, 사자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살았습니다. 근데 여튼 이름은 영국인 식민주의자 총독 세실의 이름을 달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정치, 인간의 역사는 바뀌었죠. 여튼 제국주의 시대에서 독립국가가 됐어요. 독립국가가 되긴 했는데 조금 이제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한 독재국가죠. 로버트 무가베가 철권 통치를 하는 독재국가. 근데 과연 사자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때와 지금 100년 전에 짐바브웨 사자가 지금의 짐바브웨 사자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건 이제 100년 전이죠. 제국주의 시대의 사자 모습이에요. 전 세계 도시에 동물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자들이 많이 살고 있죠. 다 이때 잡아온 애들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원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이제 근대 이전의 동물원은 뭐 미네절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상 동물원이라고 보기 힘든 귀족들의 어떤 수집품, 수집 정원에 가까웠고 본격적인 동물원은 근대 시대에 시작하는데 사실은 제국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동물원이 생긴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의 그 세실 로즈 같으신 분들이 아프리카에 가고 아시아에 가서 이제 사고를 하다가 코끼리 멋있네, 사자 멋있네 그래가지고 박제로도 만들고 가죽도 하다가 이거를 런던에 가서 한번 전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동물원입니다. 동물원의 여러 가지 측면 중에 하나가 탄생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제국주의라는 정치적인 체제가 바탕이 되었던 거죠. 그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세실 같은 사자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동물원으로 사자들이 거처를 옮겼지요. 그러면서 사자들이 많이 죽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해밍웨이예요. 해밍웨이도 아주 사냥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지금 사냥을 했으면 이제 사람들이 가서 시위를 했겠죠. 아까 그 치과의사처럼. 근데 해밍웨이 이렇게 사자 딱 잡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 월터 팔머처럼.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1920년대, 1900년대 초반. 유명한 케네디 가문도 사냥을 많이 했죠. 자, 그때 제국주의 시대의 사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주로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사냥을 해서 트로피를 만들거나 박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동물원으로 데려가가지고 가두어놨죠. 자, 그러고 나서 짐바브웨가 독립이 됐어요. 1980년에 독립이 됐죠. 그러면 사자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사자를 이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네. 정권은 바뀌었는데 사자라는 생명을 향유하고 침탈하는 사람은 역시나 1세계 국가의 부자들이었던 거죠. 이 사진이 트로피 사냥 광고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패키지 광고인데 보시면은 3데이 호그 헌트 그래가지고 6마리까지 잡을 수 있어요. 995달러. 호그가 멧돼지 정도 되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 멧돼지 정도 되는 그 동물이거든요. 자, 그 다음 밑에는 3데이 디어 앤 호그 콤보. 햄버거도 아닌데 콤보가 붙었죠. 사슴하고 멧돼지를 콤보로 잡는 거는 3일에 1195달러. 그리고 4일 멧돼지하고 사슴 콤보는 1495달러. 지금도 이렇게 팔아요. 네. 그래서 그 세시를 잡은 월터 팔머도 참 억울하긴 할 거예요. 왜냐면 이 광고를 보고 좀 비싸요. 사자가 제일 비싸요. 이 트로피 사냥 중에 비싼데 그걸 보고 가서 샀는데 이제 전 세계인의 공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사자 패키지가 짐바브웨에서 한 4천만 원 정도예요. 한 마리 잡는데. 그리고 얼룩말 패키지가 한 140만 원. 얼룩말이 좀 많은가 봐요. 140만 원 정도. 근데 사자가 가장 비싸죠. 근데 이런 트로피 사냥이 다 합법적이에요. 아프리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정부가 책에도 나와 있지만 쿼터를 줍니다. 올해 사자는 50마리 쿼터를 줍니다. 50마리를 잡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쿼터를 여행사들이 사요. 그러면 여행사들이 그걸 산 뒤에 패키지로 해가지고 미국의 직가의사한테 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은 그 패키지를 딱 사면은 이제 짐바브웨 수도 하랄레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뭐 3천만 원짜리 사자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고급 호텔, 그다음에 고급 캠핑, 와인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제 가이드가 딱 준비를 해놓죠. 사자 한 마리 딱 발견해 놓으면 이제 가가지고 총 한 번 딱 쏘고 기념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천만 원, 4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뭐 라이언 트로피 헌팅 치면 이렇게 많은 기념사진들이 나와요. 네, 구글 이미지에서 제가 한번 쳐봤거든요. 네, 다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왜 특히 사자가 비싸고 인기 있는 이유가 이 트로피,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목에다 걸어놓기 가장 좋아요, 이게. 사슴은 이제 뿔까지 해가지고 그러는데 얘는 이제 숫사자는 이 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멋있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걸어놓기가 좋아서 그걸 많이 사냥꾼들의 말하자면 평생 해보고 싶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정부가 이렇게 그 트로피 헌팅 쿼터를 파는 이유가 일단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래요. 아프리카 국가가 이걸로 매년 한 2,250억 원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수입이. 외화를 벌어들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짐바브웨, 황개국립공원이 있는 나라 짐바브웨는 한 18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평균 쿼터가 뭐 표범이 한 303마리, 코끼리가 243마리, 사자가 89마리 정도 사냥을 하고 그거를 국가 재정의 수입품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제가 도대체 어떤 체제냐? 사자를 사냥하는 체제. 우리는 사자를 사냥하면 안 되는 게 상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매니아들은 사자를 사냥해왔던 거죠. 합법적인 방식으로. 아프리카 국가도 야생동물을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치과의사가 간 미국도 야생동물을 보존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체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데니얼 브로킹턴이라는 동물지리학자가 이런 거를 요새형 야생보전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분석을 했어요. 요새, 쉽게 말해서 사자는 요새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겁니다. 요새 밖에서는 죽여도 돼요. 그 쿼터에 따른 사냥 허가권만 있으면. 여기는 이제 황개국립공원입니다. 세실이 사는 곳. 요새 아니에요. 여기는 평화로운 풍경이죠.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것 같은 평화로운 풍경. 코끼리들이 물을 먹고 사자가 쉬고 있고 사파리 관광객들이 가면은 포즈도 취해주고
새들도 있고 얼룩말도 있고. 이게 이제 황계국립공원 지도인데요. 이 안에 있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동물들은 평안합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철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 철길이 이렇게 위를 따라 이렇게 지나가요. 이 경계부 위를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 철길을 벗어나면 동물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사람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예전에 황계국립공원 안에는 사람이 안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근대적인 그 자연 개념, 야생 개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야생이라는 공간은 아주 순수하고 사람이 전혀 살지 않고 동물들만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세렝게티 평원에도 마사이 부족이 있었고 황계국립공원에도 원주민이 있었죠. 근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강제 폐허가 된 거죠. 우리 서울에서 철거민들이 쫓겨나듯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강제 폐허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렝게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마사이 부족이 가축을 기르면서 살던 곳이었는데 폐허가 됐죠. 그리고 국립공원이 되면서 사파리를 운영하는 대자본들이 들어오는 거죠. 뭐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도 국립공원이 있고 황계국립공원 같은 국립공원이 있고, 최근에는 뭐 남아공도 그렇지만 이제 야생동물 관광이 돈이 되니까 사진을 찍는 사파리도 돈이 되고 사냥을 하는 그 구역도 돈이 되니까 가축의 방목지를 사냥구역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한 여의도, 말하자면 뭐 여의도동을 하나 사는 거죠. 그 주민들한테. 그런 다음에 거기 야생동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생동물이 없으면 좀 채워다 놓고, 잡아가지고 채워다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고 사냥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템던팅이라고, 품조림 사냥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사냥을 하게 만들죠. 반면에 거기 있는 주민들은 땅을 팔고 나가겠죠. 얼마나 받겠어요? 도시로 나가가지고 이제 산동네에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 치면. 네. 그러면서 어떤 야생동물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관계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보전난민이라고 불러요. Conservation Refugee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자나 코끼리가 엄청 미울 수도 있어요. 얘네들 때문에 내가 강제 폐거된 거 아닌가? 혹은 얘네들 때문에 내가 다른 내 상태를 뺏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세실의 전설이라는 책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좀 갈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때로는 주민에게 경제적 압력으로도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에게는 사자가 골치 아픈 존재인 것도 사실이에요. 가축을 습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실이 죽은 한번 그날로 가볼까요? 2015년 7월. 이 철길이 있죠. 세실은 철길을 넘어갔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철길 바깥은 정부가 허가한 터터만 있으면 사냥이 가능한 구역이죠. 근데 뭐 사자가 그걸 알리 있겠어요? 넘어갔죠. 왜냐하면 철길 바깥으로 가면 사냥하기 쉬운 동물들이 있거든요. 가축들, 소들, 뭐 이런. 근데 반면에 이 야생구역 안에서는 사냥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왕국 보시면 사자가 10번 정도 사냥 시도해가지고 한두 번 성공해요. 먹고 살기 진짜 힘들어요. 그것도 막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가지고 너는 쫓아, 그리고 너는 쫓는 척하면서 뭐 페인팅을 해, 너는 저기를 막고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 겨우 한 마리 잡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자들은 이 철길을 건너가지고 소를 잡아먹는 거죠. 이건 그날 세실이 죽은 날 이 행적인데요. 이 녹색 부분이 황계국립공원이고 이 파란 부분이 이제 국립공원 바깥이에요. 철길이 쭉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2015년 7월 2일 날 이 노란 별 있는 데서 세실이 죽었고 빨간 별 있는 데서 세실의 사체가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립공원 밖에서 세실이 살해가 된 거죠. 바깥이기 때문에 합법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새형 보전의 허점을 노린 거죠. 요새 안에서는 잡으면 안 되지만 요새 바깥에서는 가능하다. 세실도 이런 식으로 희생이 된 거죠. 요새형 보전의 문제점이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있는 게 또 이런 식의 문제점도 있어요. 이를테면 자, 그 트로피 사냥을 하죠. 근데 수컷을 좋아해요. 수사자를 좋아해요. 암사자는 멋있지 않잖아요. 벽에 걸어놓기가. 수사자를 좋아하니까 수컷을 죽이면은 프라이드의 교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뭐 책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 사자의 어떤 생태가 약간 좀 독특한데 사자는 이제 프라이드라고 불리는 이제 집단을 이루는데 알파 수컷, 그러니까 우두머리 수컷이 한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암컷, 암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새끼들로 구성이 돼요. 그리고 철저한 영역 동물이죠.縄張리가 다 있어요. 얘는. 넘어가면 안 돼요. 역 집단으로. 근데 가끔씩 다른 프라이드의 수컷이나 혹은 뭐 무소속의 수사자들이 공격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수컷과 다투죠. 우두머리가 다투는데 그 알파 수컷이 죽는다. 그러면 그 프라이드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사자는 영아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두머리가 죽고 새로운 수컷이 왔다 그러면 이 우두머리의 새끼들을 다 죽여버려요. 영아살을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으려고 하면 그 새끼를 돌보고 있는 암사자들은 딱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싸우는 거예요. 그 수사자랑. 여튼 새끼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럼 뭐 어떻게든 뭐 싸우다가 지면은 결국은 뭐 새끼들은 죽고 다시 이제 그 프라이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하나 한 암사자의 선택은 도망가는 거예요. 새끼들을 데리고. 최대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철길 바깥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가축을 습격하게 되고 다시 주민들이 보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드 그 사자의 독특한 생태 때문에 그 요새형 보전이 예기치 않은 결과를 불러오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 이제 잠깐 나왔는데 저는 사실은 그 책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스토리였어요. 그 김방패 사자 수호단이라고 이제 브렌트 스타펠캄프가 이제 계속 그 옥스퍼드대 그 마일드 크루 소속으로 계속 이제 사자를 보존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자가 사실은 주민들을 습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들은 또 사자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막 멧돼지 막 싫어가지고 막 멧돼지 막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사자를 악의 축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사자에게 막 복수를 하고 막 이러니까 아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자 정보를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주민들을 규합해서 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죠. 사자가 절대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네 가축을 습격하는 것은 오히려 이 한계국립공원에서 무분별한 불법 사냥이 있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사자들의 어떤 정보를 많이 줌으로써 이제 필요 이상의 과장된 공포를 없애는 거죠. 우리도 막 멧돼지가 되게 막 무섭다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좀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진에도 나왔듯이 사자가 침입할 때 신고가 들어오면 이 나팔을 불면서 사자들을 쫓아내죠. 부부젤라라고 혹시 보셨어요? 남아공 월드컵 때 이게 유명했죠. 그래서 이 부부젤라를 불면 사자들이 도망간대요. 그래서 브렌트 스타펠캄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어떤 근거 없는 사자에 대한 저기감을 좀 줄이고 인간과 사자의 균형을 잡아가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사자 보전 운동가 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가장 바람직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김방패 소다, 김방패 사자 소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야생동물을 보존하는 그런 하나의 이념, 근대 이념은 바로 이 환경관리주의에 속해 있어요. 철학적으로, 환경철학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환경관리주의에 속해 있는데, 이 환경관리주의는 우리 인간이 선한 관리자, 우리는 선한 관리자다,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 생태계를 가꾸는 청지기이자 지구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선하게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태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런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는 곳이 생태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지만 이제 어떤 점에서 약간 딜레마가 있냐면은 인간이 환경을 보호하긴 하지만 야생동물도 일정 부분 희생을 해야 돼요. 이를테면 뭐 멧돼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 환경관리주의 시각에서는 일정 부분 솎아내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과 동물의 균형을 위해서고 전체적으로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방식이 동원이 되죠. 이를테면 뭐 사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식의 이제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여의도만한 면적에 사자가 지속 가능하게 서식하려면 최소 몇 마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막 따져요. 뭐 통계 모델을 돌리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1년에 10마리는 사냥해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실이 죽은 것도 그런 결과를 통해서 나온 사냥 쿼터를 통해서 로털 팔머가 그거를 샀고 그래서 세실을 사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야생동물이 아주 그림 좋게 살아있는 공간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 혹은 뭐 야생보호구역 이런 것은 또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철저히 보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리 사냥 쿼터가 있어도 사냥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영국, 지구촌의 모든 국가가 택하고 있는 야생 보전 기법이에요. 이거를 모범적으로 하는 나라는 생태 선진국이고 이 구호 속에서 여러 가지 부패, 삥땅, 이런 것들이 들어간 나라가 이제 이 생태 후진국인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죠. 근대의 야생 보전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고요. 새로 이제 들어선 개념은 이제 동물권이에요. 동물권은 동물 또한 그 자체로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종을 보질 않아요. 환경관리주의는 종을 봐요. 종을 봐서 이 종이 생존만 하면 어느 정도 속가내도 돼요. 근데 동물권은 종을 보지 않고 개체를 보죠. 그래서 죽이면 안 돼, 무조건. 멧돼지도 죽이면 안 되고, 아무리 많아도. 사자도 국가의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 세실이 합법적인 사냥으로 인해 죽었다면은 이게 불법만 아니라면 환경관리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비유를 저는 하기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옛날 얘기 보면 깊은 강에 이무기가 살잖아요. 그래서 이무기가 1년에 뭐 1000여, 뭐 2명을 갖다 바쳐라. 그래야 마을에 평화가 온다. 그거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짐바브웨라는 나라에서는 1년에 사자 50마리를 갖다 바쳐야 돈이 그만큼 들어오고 또 환경국립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답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 개체의 생명도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서구 부자들한테 돈을 받고서라도 보존을 하는 게 이득일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100% 보존을 하는 게 이득일까?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자가 걸어가는 뒷모습인데요. 브렌트 스타일캄프가 찍은 사진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한 세계의 소멸과도 같다라고 이제 질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세실이 죽었는데 한 마리 사자의 죽음이기도 했지만 우리 이 책에서 봤듯이 그런 많은 어떤 경험과
고통, 그 다음에 뭐 사랑, 뭐 왕국의 재건과 뭐 이런 것들 아주 다양한 스토리, 가치 있는 실존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자 한 마리가 죽은 거지만, 세실 한 마리가 죽은 거지만 한 세계가 소멸한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깊고 넓은 세계를 바로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런 세실의 전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계를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